전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인공지능영화제 컨퍼런스가 올해 영화제가 처음 준비되면서 처음 이래로 이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첫걸음을 떼면서 올해 첫 컨퍼런스의 주제가 AI가 바꾸는 영화 세상 새로운 지평과 도전. 또 엄청난 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AI가 저희 일상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사실 산업계 밑에서는 엄청난 노동이 파도 위에 올라서 있다는 느낌을 매일 받습니다. 요즘 어제도 그렇고 저도 계속 AI 관련된 특히 영화 콘텐츠에 관련된 AI에 관해서 거의 매일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할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영화 제작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각적으로 좀 살펴보고 거기에 관련된 최신 기술과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영화산업 종사자와 AI 전문가 간의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영화 제작의 새로운 도구와 가능성으로 많이 다시 저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아마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 컨퍼런스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네 분의 발제와 전문가들 발제와 그리고 끝난 다음에 종합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각 발제마다 한 20분 정도의 발표를 하고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종합 토론 끝난 다음에 아마 퀴즈가 나갈 것 같습니다. 주최 측에서 영화제 측에서 준비한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물까지 맞춰서 퀴즈 맞추고 선물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영산대학교 김태희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김태희 교수님은 AI 영화 창작의 미학적 함의, 인공지능의 철학과 매체 미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영산대 네, 오늘 발제의 제목은 인공지능의 철학과 매체 이야기인데요. 주제가 AI 영화 창작의 미학적 함의, 이게 큰 주제 아래 하나의 소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I 영화 창작의 미학적 함의는 우리 이제 부산 AI 국제 AI 영화제가 영화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겠냐 하는 그런 질문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의 철학을 기술해서 영화와의 관계를 조금 좀 거창해서 부담은 되는데요. 저는 90년대 영국의 에드버러 대학에서 AI과의
뜻밖의 내용들을 보게 된 게 인공지능이 공학의 문제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석사 과정 속에서 철학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를 흥미롭게 이끌어줘서 제가 이후에는 70년대에는 미국에서 예술 석사를 또 학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영산대학교 공대를 교수고요. 저는 프로젝트와 예술을 위한 AI 그리고 AI 예술 학으로 연구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예술을 하는데 어떻게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예술을 하면서 인공지능과 예술의 어떤 그 공통점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발견했는지 그런 이유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들은 그때 석사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던 책을 꺼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것이 기본 중심에 있는 그 AI 기본 이제 과정이었는데요. 여기는 소위 말하는 심볼릭 AI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I를 어떻게 만들까 하던 이제 사람들이 AI는 사람의 논리적인 생각을 글로 받아 적어서 그것이 컴퓨터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접근 방법을 이제 채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밖에서 봐서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지능적이냐 하는 것을 모델링을 해서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기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을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결국 이제 그렇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그 머릿속에나 몸속에 있는 신경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을 하나하나 붙여서 AI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그 보텀업의 그런 방식이 바로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이제 그 책이 바로 신경망의 그 초기 버전이었고요. 여기에서 발전을 해서 잘 안 됐던 것이 이제 문제가 좀 풀어지면서 요즘에 딥러닝이 성공을 하게 되고 이 연장선에서 챗GPT와 같은 솔루션들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요. 처음에 이제 석사 과정을 가서 AI 학과에 처음 받았던 질문이 그 마인드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인드는 나의 마인드니까 내 안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럼 나 안에 있으면 그 마인드가 머리에 있을까, 몸에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 마인드라는 게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세상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교류를 하지 않으면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마인드는 세상하고 나의 어떤 중간 어디인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끌고 가다 보니까 아주 어리무중에 빠지게 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능이 내 몸속에 있을까? 그러면 내 바디에 있을까? 아니면 내 마인드에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의 문제는 그때부터 철학의 문제가 되어버리죠. 그런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AI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솔루션이 과연 우리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냐 이것을 찾아 들어갈 때 이런 그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AI는 생성 AI가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024년이라면 과연 앞으로 한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어떤 AI가 나올까? 그런 AI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지금 세계 어디에선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 이런 철학적인 어떤 배경, 정말 이 사람이 가진 지능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컴퓨터가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발휘하게 만들고 제어함으로 해서 사람의 지능을 모방을 할 수 있겠는지 하는 이런 어떤 그 방향에서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알란 유엘과 이제 허브 사이먼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피지컬 심볼 시스템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인데 그게 바로 제너럴 인텔리전스 액션, 가장 일반적인 인텔리전스입니다. 피지컬 심볼 시스템 여기서는 어떤 심볼의 계산이 다른 심볼을 창출을 하는 이런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우리는 우산을 쓰고 가야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이것은 바로 제너럴한 지능으로 향해 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지션이었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을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좁은 의견이고 이런 점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30년 전의 이야기,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는 30년, 40년 후라는 날은 언젠가 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그때 이제 석사 과정에서 실습 과제로 했던 건데요. 그때 마침 이 영상이 남아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 제가 서 있습니다. 어딘가.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런 씨름을 하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레고를 가지고 그때 그 프로세서가 있었고 센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서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발견하면 민다, 이런 그 자동성 있는 그런 로봇이었던 거죠. 이렇게 뭐 버그가 있으면 이렇게 고장이 나기도 하고 꽂혀서 이제 또 그다음 이어갔습니다. 결정하자는데 벌써 시간이 반이 지나가고 있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했던 이유는 바로 바디와 컴퓨테이션의 관계를 이제 탐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몸이 계산의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바디를 빨리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레고를 선택을 했고 레고는 빨리 이렇게 구조를 바꾸고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디를 바꾸면 계산의 능력이 같은 계산을 하더라도 기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의 특정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디 디자인을 잘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더 해도 되고요. 바디 디자인 못하면 그만큼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어떤 컴퓨팅 이제 능력은 바디를 대신할 수도 있다. 바디가 또 컴퓨팅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물리적인 이 몸 또 어떤 그 구조 이것이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의미고 표현인데 어떻게 이 구상적인 이 바디하고 호환이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이것이 바로 몸이 가지고 있는 내재한 이런 지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그 논의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술을 하면서 보니까 function follows for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형태부터 나온다. 이건 건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그 어떤 예술과 이 AI는 특히 이제 바디가 개입되어 있는 이런 AI는 닿는 면이 아주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이제 돌을 이렇게 차게 되면서 넘어질 뻔하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돌을 차면 사람이 넘어지는데 돌 입장에서 보면 저기 사람이 걸어오다가 나를 차면 저 사람을 넘겨뜨릴 거야라는 이런 어떤 설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하면 뭐 한다라는 건 하나의 자동성으로 해서 이 지능의 그 심볼릭한 지능, 표현으로 하는 그 지능의 방법으로 보면 하나의 지능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뭐 한다. 그 보일러 같은 경우에 뭐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 보일러를 켠다. 이 자동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바로 오토노미고 이게 지능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돌에도 지능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리에 그 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과
예술과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때 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님하고 이걸 토론을 하게 됐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책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이제 폴라니 같은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e can know more than we can tell.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안다라는 것을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해도 활용 가능한 어떤 지식이 내재해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할 수 없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타식 나뉘지라고 타식은 토클레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접근을 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로봇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MIT의 로든 브룩스라는 교수님인데요. 이렇게 이제 시츄에이티드네스라는 개념, 그리고 인바디먼트라는 개념, 그리고 이멀전스 세 가지의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이분은 지능은 그 어떤 개체가 세상하고 교류를 하는 동안에 우러나오는 것이다. 심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바렐라와 같은 인학티비스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인버디드 마인드라고 하는 체화된 지식, 인지, 그리고 인간 인지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또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또 불교 철학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은 바로 그 세상하고 내 마인드가 접점을 이루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상하고 인터랙션 하는 과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우리는 지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어떤 떠있는 뭔가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고 떠있고 같이 흘러가는 엮여져간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지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토포에시스 폰트가 좀 깨져서 내려갔는데요. 오토포에시스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이제 그분의 바렐라의 지도 교수님하고 두 분이서 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그 생명적인 시스템, 자기생성, 자율성, 개체성 등등의 이런 그 어떤 개념을 생물학에 기초해서 지능 시스템도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디와 마인드를 바디는 마인드와 월드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바디먼트가 말하고자 하는 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스텔락이라고 하는 이제 예술가가 이제 호주의 예술가입니다. 이분은 이런 이제 기계 위에 타고 조종을 하면서 본인이 세상과 만나는 접점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피부가 세상과의 경계에 서느냐 아니면 이 로봇을 포함해서 세상과의 경계를 봐야 되냐. 내가 뭔가를 제어를 하고 있으면 내 의지대로 제어당하는 아이까지 나의 어떤 확장된 나의 어떤 범주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개념이 결국 우리가 지능 시스템을 활용을 했을 때 사람은 그만큼 이제 증강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이런 개념이 사실은 예술에서 미디어 개념하고 닿는 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페인팅과 같이 벽에 붙어 있으면서 그 자체로서 온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예술도 있는가 하면 듀샹과 같은 이런 완전히 떠 있는 이런 예술도 하죠. 그래서 변기를 미술관에 갖다 두면 이 변기는 그 자체가 예술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예술을 만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어떤 하나의 예술을 가리키는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 다른 예술을 보게 되는 그래서 관객이 작품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가능한 그래서 완전히 예술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세기의 가장 충격적인 그런 변화였다고 할 수 있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건 밑에 보시면 로드니 브룩스는 로봇 과학자인데 인텔리전스는 바로 관찰자의 눈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 80년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듀샹은 1910년대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 좀 앞서간 거죠. 분명히 둘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소 특정 미술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이 예술이 있어야만 의미가 통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공해 물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눈이 온 줄 알고 눈을 이제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디에 놓아져 있냐는 이그 시츄에이션, 이 사이트 스페시피시티, 이것이 바로 예술의 어떤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철판을 뉴욕의 광장에다가 놓으면 이것이 또 예술이 되는, 그 자리에 이 예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이 되는 이런 어떤 사이트 스페시피시티가 이제 있는 이런 작품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경험을 바꿔놓는 이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시츄에이티드네스의 개념이고, 로봇인 경우에도 또 AI인 경우에도 이제 이것이 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AI가 어디에 놓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것이고요. 이제 약간 주제를 바꿔서 이거는 사람이 그린, 제가 그린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같은 바나나와 사과를 놓고 로봇이 펜을 달고 다니면서 그리게 됩니다. 이때는 앞에 장애물을 피해가는 센서를 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을 선을 조금씩 그리면서 채워나가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빈 공간을 채움으로 해서 바나나와 사과를 이제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로봇은 사람이 보는 거 어떻게 다를까? 어떤 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보면 센서가 있고, 그 센서가 어디에 달려져 있는가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펜이 또 그 바디에 어떻게 달려져 있느냐, 그 바디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것이 다 반영이 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봇이 보는 방법은 자기 온몸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하나의 자동성을 가진 시스템은 보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오브 루킹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정리가 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오브 루킹은 이제 매체 구집 이야기라고 하면 매체 미학 속에서도 자동성을 가진 에이전시를 가지는 어떤 그 활동하는 뭔가의 어떤 그 역량을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로봇을 쳐다보면, 시스템은 이제 눈을 가지고 있고, 눈은 그 눈은 이제 그 실제 센서나 사람 같은 눈이 아니라 센서뿐만 아니라 온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고 이제 그것은 바로 센싱과 행동과 그 바디의 어떤 구조, 머티리얼, 그리고 환경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있음으로 하는 그 시츄에이티드네스를 다 반영한 그런 그 바탕 위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하나의 그 속성이다, 발현되는 것이고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 지능은 우러나오는 것이다. 구현되기도 하겠지만 그 구현되는 것은 정적인 이야기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돌아갈 때는 지능은 발휘되는 것이고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스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멀티모달 생성 AI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도구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그뭐 객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생성의 멀티모달 생성 AI의 입장이 돼서 어떻게 일을 하나 보면, 결국 이 입력은 바로 텍스트, 영상, 이미지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 머릿속에는 학습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어떤 수학적 공간이 존재하고, 거기가 이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든 레이턴트, 잠재된 형태로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는 그 데이터를 놓고 필요한 어떤 분류를 하고 꺼내기도 하는, 그러므로 해서 텍스트와 영상 그리고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에이전트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고, 앞으로 나오는 AI는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는 사실은 이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어떤 초기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 에이전트는 바로 오토포이시스, 아까 말씀드렸던 바렐라의 오토포이시스하고 굉장히 많이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개념적인 것은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왔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영화의 관점이나 다른 어떤 매체
분야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이제 사례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오늘의 그 이야기는 영화 예술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AI의 어떤 이제 관점에서는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미디어 아트를 겪으면서 그 AI와 어떤 닿는 그런 접점들을 좀 만나게 되었고 그런 접점들의 연장선에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들어보는데 앞으로 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좀 확대되는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좀 정리를 한다면 우선 우리는 이제 생성의 의미, 생성 AI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생성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 AI가 생성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에 영화를 통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예술이 인공지능의 미학적 실험의 장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가보고 그랬을 때 영화의 예술도 발전을 하면서 인공지능에도 어떤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영화 예술의 확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방법의 변화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없었던 것이 가능하면서 상상력을 확장을 하죠.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창의적 가능성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철학과 영화 예술의 어떤 접목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가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시간이 초과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요. 메타버즈의 김현진 대표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김현진 대표님은 AI 기술을 통한 영상 제작 효율성 증대와 쇼폼 미디어 마케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시겠습니다. 앉아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AI 기술을 통한 영상 제작 효율성 증대와 쇼폼 미디어 마케팅 실행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소셜 미디어 시대와 모바일 시대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 AI 시대를 거쳐서 광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하고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즈의 김현진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메타버즈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 저희는 국내 최초의 메타버스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국내외 메타버스 캠페인을 진행한 최다 사례를 보유한 기업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410개 이상의 메타버스 캠페인을 수행을 하면서 성장을 해온 회사이고요. 최근에는 이 3D 스튜디오의 기능과 이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론 그리고 이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자동화 영역의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을 확장을 하는 중에 있고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주제의 내용은 데이터 투 에브리띵, AI 콘텐츠 오토메이션에 대한 D2X AI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쇼폼 자동화입니다.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텍스트 소재나 이미지 소재를 기반으로 쇼폼 영상을 자동으로 100% 생산하게 되는 자동화 영역의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엔드 유저단에서 하이라이트를 송출하거나 컨텐츠를 발행해서 유저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AI 스포츠 하이라이트 스포라이트와 AI 쇼폼 미디어, 애드 네트워크인 애드라이트 두 가지의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뭐 영화나 영상과 관련된 내용과 크게 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숏폼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생성형 AI 기술과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영화 업계에 적용이 되어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의 부분이 뒤쪽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숏폼 영상 마케팅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숏폼 콘텐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숏폼 영상 자체를 소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흔히들 이제 많이 소비하시는 미디어가 뭐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에서 세로형 숏폼으로 영상을 많이 소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1인당 숏폼의 월 평균 사용 시간이 46시간 29분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캠페인, 기업들에서 진행하거나 뭐 쇼핑몰 광고 같은 기업 캠페인에 10건 중에 9건 이상은 이 숏폼 광고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차원에서 확인해 보면 숏폼 광고의 집행 경험이 94.8%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숏폼 영상을 소비하는 채널 자체가 성장하고 이 채널들에 소비되는 콘텐츠의 퀄리티가 올라감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텍스트나 이미지 소재, BI, CI, 오디오, 비디오, SNS 데이터, 블로그 데이터, 미디어 데이터들의 이 브랜드 데이터들 혹은 창작자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키워드 추출하고 대본 자막 변환하고 TTS 음성 변환, 다국어 번역, 자막 변환, 다국어 TTS 음성 변환, 이미지 매칭, 영상 편집, UI 최적화까지 이 전 과정을 자동화해서 숏폼 영상을 만들어내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웹형 솔루션으로 런칭이 될 예정인데 정보 생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탕수육을 맛있게 먹는 3가지의 방법을 요약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웹상에 떠돌아다니는 탕수육을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크롤링하고 요약해서 3가지의 방법으로 이미지 매칭하고 1분 이내의 영상으로 나오게 되거나 강아지가 밥을 안 먹을 때 뭐 의심해봐야 하는 질병을 5가지를 요약해달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소재들을 취합해서 영상 소재로 나오게 되거나 혹은 뭐 정보들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타겟 사이트가 있다면 뭐 교보문고에서 박태웅의 AI 강의 도서를 요약해달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교보문고 사이트에 있는 목차 정보나 개요 정보, 도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나오게 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솔루션 관련된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숏폼 영상 제작의 공수가 20분의 1로 감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마케팅이나 광고가 필요한 전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겠죠. 저희가 실제 이제 진행한 사례 중에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매물이 웹사이트에 올라오게 되면 이 매물 정보를 자동으로 갖고 와서 숏폼 영상으로 만들고 각각의 SNS에 발행하는 방식을 진행을 했었고요. 교보문고에 이제 뭐 AI 관련된 도서 정보를 요약한다거나 롯데마트나 이마트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그 세일 정보를 요약해서 영상으로 나오게 된다거나 부동산 정보, 직방의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올릴 때 이 정보 영상 정보와 이미지 정보 각각의 매물의 정보를 기반으로 숏폼 영상을 만들어낸다거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같은 이런 박물관에 도슨트 컨텐츠가 존재한다면 이 컨텐츠를 밀어넣었을 때 다국어로 7개국어까지의 숏폼 영상이 나와서 각각의 국가 미디어에 노출이 된다거나 하는 방식들이 가능하고요. 대학내일 같은 경우는 블로그들의 포스트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블로그 포스트가 올라오게 되면 이 포스트를 영상으로 만들어내거나 카카오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이제 컬럼 글들을 자동화로 영상 만들어서 포털 사이트에 노출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는 영상 송출권이 국내 해외 포함해서 이제 모두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탁구나 양궁, 태권도 같은 이런 주요 타임라인들이나 경기 정보들이 매체 기사에 뜰 때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 각각의 쇼폼 미디어에서 이제 소비를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들이 전체 다 보여드리기는 좀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가볍게 요약해봤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네, 현대자동차의 뭐 이런 정보, 중고차 매물 정보가 뭐 주행거리는 얼마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 이런 것과 뭐 교보문고의 AI 강의 도서가 뭐 챗GPT의 AI 진화와 뭐 미래의 안내서이다. 뭐 이런 정보들을 요약해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되게 많이 보던 포맷이시죠. 실제로 뭐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많이 보시던 영상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 자동화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소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쇼폼 영상이 자동으로 나오고 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게 TTS를 사용하면 뭐 유튜브나 틱톡 같은 데 수익화에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채널이 삭제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알고리즘 추천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 정보이고요. 실제 유튜브나 틱톡의 AI 정책들은 실제 인물이 말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 뭐 발언 같은 것들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3D 모델링으로 뭐 제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서 제가 하지 않은 말인데 어디서 이제 이상한 말을 한 것처럼 꾸며내거나 그런 가짜 뉴스를 생성하게 되는 경우에 제재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AI 컨텐츠 정책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생성이나 합성 여부를 같이 표시해 줄 경우에는 실제 유튜브에서 뭐 광고 딱지가 이렇게 붙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앞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AI 라벨이 적용이 되어서 영상이 발행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결국에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저희는 광고회사이다 보니까 브랜드나 기업들이 저희 기술을 사용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이 BM을 실현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IP가 풀려 있는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하이라이트를 송출해서 쇼폼 미디어를 구축하자라는 전략으로 변경을 하게 됐었고 마침 티빙과 프로야구가 중계권 계약을 하게 되면서 1분 이내의 영상은 누구나 편집을 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시장에 이제 쇼폼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저희 스포라이트의 미디어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프로야구 중계 화면에 투수가 공을 던진다, 타자가 공을 친다, 뭐 도루를 한다라는 모션 인식을 하게 되고 화면에 나와 있는 스코어보드와 매칭을 하고 해설진의 음성과 매칭을 하고 문자 중계 분석 데이터에서 유효성을 검증해서 각각의 클립들을 라벨링을 하게 되고요. 이 라벨링한 클립들의 제목을 AI가 자동 소재로 잡아내게 되고 각각의 구단에 해당하는 스킨들을 자동으로 입혀서 하이라이트가 100% 자동화 송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실제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티빙보다도 스포티비보다도 많은 쇼폼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숫자는 하루에 300만 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O와 이제 티빙이 중계권 계약을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좀 이제 퍼블리싱이 되고 있고 영상은 뒤쪽에서 좀 같이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축구협회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파리 패럴림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소리가 안 나오겠죠? 안 나올 텐데 뭐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중계 화면이 흘러가는 와중에 하이라이트 정보를 자동으로 클리핑하고 추출해서 미디어들에 발행하고 조회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노출시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김태현의 역전 적시타 이런 것들이 해설진의 음성을 기반으로 제목을 선정하게 되고 클리핑 라벨링을 진행해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패럴림픽은 장애인 체육회와 같이 실제 이제 방송이 나가는 중계 화면을 소재로 하이라이트를 자동 편집해서 추출하고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소리가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발행하고 저희가 확보한 조회수가 하루 평균 300만 뷰 정도가 되고요. 다음 채널과 네이버 TV,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에서는 이제 이 야구 하이라이트의 성과를 기반으로 축구 AFC 아시안컵과 뭐 골프 KPJ, KLPG 하이라이트 AI 쇼폼 자동화를 도입 확정 지었고요. 소프트뱅크 일본 본사 측과도 MPB 일본 프로야구 리그의 하이라이트 AI 쇼폼 자동화 도입을 진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화 드라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관련 없는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보여드린 이 모든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면 영화 드라마 업계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 때 자막을 생성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이 자막만 생성해주는 SI 회사, 용역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100%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각각의 배우들의 이제 뭐 쇼폼 OTT나 OTT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콘텐츠를 송출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은데 그럴 때 다국어 번역 그리고 다국어 자막, 다국어 더빙이 되어야 국제적으로 송출할 수 있고 글로벌 사이드에서 K 콘텐츠를 소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뭐 용역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자막을 한국 가당 하나 생성하는데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더빙 같은 경우에 국가 하나 제작하는데 3천만 원의 비용이 들고요. 근데 이제 컨텐츠 제작 비용을 많이 줄이는 추세이잖아요. 요즘 이제 쇼폼 OTT 시장에서는 1시간짜리 기준으로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더빙 비용을 지불하고 글로벌로 송출하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막과 더빙 자동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 컨텐츠 IP를 가진 회사들과 같이 협업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소리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네, 자막은 보이겠네요. 한번 볼게요. 네, 손흥민의 이제 그 인터뷰 영상을 기반으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발행하는 방식이고요. 김지연 배우의 이 영상은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김지연 배우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톤에 맞게 각각의 국가의 언어로 더빙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샘플이 이제 소리가 나오면 그거를 보실 수 있는 건데 네, 각각의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게 되면 그 드라마 영화를 저희 AI가 STT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배우들의 TTS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지연 배우의 이 감정의 결에 맞게 TTS를 입혀서 다국어 7개국어까지 더빙이 입혀지게끔 하는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구작 쇼폼을 복원하는 사례인데요. 이게 쇼폼 시장이 릴숏, 중국발 릴숏으로 시작돼서 이제 뭐 비글로나 뭐 쇼차나 쇼타임 같이 국내에 지금 그 쇼폼 OTT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나 티빙, 뭐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조차도 이 세로폼 영상, 쇼폼 드라마, 영화 시장을 진출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쇼폼 시장에 맞게끔 모든 콘텐츠를 다 새롭게 제작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이제 공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시계나 구작, 명작 콘텐츠들을 세로폼 영상에 맞게끔 자동으로 편집하고 카메라 이동, 무빙, 시각 효과, 더빙, 자막까지 자동화해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고요. 현재 카카오와 같이 이런 구작 콘텐츠들을 같이 수급해서 이렇게 세로폼 영상으로 만들고 새로 이런 쇼폼 OTT 시장에 유통을 하는 것으로 같이 이야기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하이라이트 확산 영역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미지들 보시면 유튜브나 틱톡 뭐 어딘가에서 많이 보던 영상들이죠.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 저작권자나 판권자의 동의가 없이 각각의 개별적인 사람들이
하이라이트를 편집하고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이 시장을 창작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하이라이트 편집 송출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다 보니까 IP의 동의권을 얻은 상태에서 이 불법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이 숏폼 콘텐츠 시장을 명확하게 잡게 되고요. 그리고 IP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와 같이 숏폼 영상을 송출을 하게 되면서 광고비를 창출하고 이 광고비를 기반으로 원작자와 쉐어할 수 있는 결국 이 숏폼 콘텐츠가 송출이 되고 유통이 되면서 창작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같이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채널이 지금 1200개 정도 됩니다. 예, 각각의 창작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테스트 베드 방식으로 만든 채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조회수의 기록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성 채널은 12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운영이 자동화로 되어 가고 있고요. 일 조회수가 지금 1억 뷰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회수를 IP 판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의 동의만 있다면 이것들을 광고비로 전환시켜서 쉐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넷플릭스의 개화소년 같은 경우에는 AI 작화를 활용해서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 애니메이션 3D 모델링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입혀서 제작비를 줄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화 OTT 카지노에서는 최민식 배우의 이제 30대의 모습을 화면 딥페이크 디에이징 그리고 목소리 자체도 디에이징 작업을 통해서 60대이지만 30대처럼 보일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이렇게 AI 자동화를 진행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생성형 AI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5대 도전 과제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저희 그 영화 업계나 드라마 업계, 컨텐츠 제작자 업계에서는 이 양질의 데이터, 결국 이 양질의 데이터란 창작 데이터이겠죠. 이 창작 데이터를 명확하게 확보하고 창작력을 올리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불법적으로 뿌려지는 저작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자체가 모든 편집점을 자동으로 잡아서 송출하고 무료 미디어에서 이 컨텐츠들이 소비되게 된다면 창작자들은 결국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작권 문제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명확하게 갖춰져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숏폼 영상의 유통 영역과 모니터링 영역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면서 이 영상 창작자 분들에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 업계의 시각으로 바라본 AI는 이렇게 좀 요약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제작 효율성 확보에 굉장히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AI,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배경을 만들어내거나 디에이징 작업을 하거나 자막을 자동으로 만들어내거나 더빙 자동화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영상을 만들어내는 비용 자체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건 창작의 비용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효율성을 확보해서 이 창작자의 컨텐츠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 컨텐츠나 드라마 컨텐츠 같은 것들을 컨텐츠 광고나 홍보 자동화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숏폼 컨텐츠 소비 추세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숏폼 시장은 굉장히 핫하고 또 드라마, 영화, K 컨텐츠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I 컨텐츠 기술의 R&D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 국가 차원에서 이런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들을 AI 소재로 어떻게 자동화하고 창작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로 좀 기술 R&D의 지원이 좀 많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조금 지났는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안에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느라고 발제자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준비해 오신 말씀들 다 하실 시간들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토론 시간에 좀 자세한 것들은 여쭤보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MBC CNI의 스마트 미디어 팀의 이상욱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팀장님은 AI 시대의 영상 산업의 변화, 영화 창작 도구,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